안녕하세요. 새 법률 산책 김슬아입니다. 3월은 새 출발의 달인데요. 학생들은 새 학기를 맞고 학부모님들도 그 준비로 바쁘게 한 달을 시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국회 역시 분주한 한 주를 보냈고 그 성과 또한 주목할 만했는데요. 첫 코너 입법 전망대에서는 그중에서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던 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3일 전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2012년부터 추진됐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3월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영란법이 상징적으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사회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게 될 김영란법. 그 자세한 내용과 향후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살펴봅니다. 오랜 논의 기간을 거쳤던 김영란법이 최초 발의 929일 만인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대 사인. 이 법은 탄생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고는 빈부격차 해소도, 경제 발전도, 문화 융성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은 우리 사회를 맑고 투명한 선진 사회로 바짝 다가서게 할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2012년 8월 처음으로 입법 예고됐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이 법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현행법 하에서는 공직자가 뇌물로 의심되는 금품을 받아도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뇌물을 취득하거나 했을 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게끔 판례가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가의 선물을 준다던가 혹은 뭐 식사, 술 대접 이런 접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직무랑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관계가 긴밀해 보인다 하더라도 뇌물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간에 화제가 되었던 벤츠 여검사 사건의 경우에 담당 검사에게 그 변호사가 법인 카드를 제공하고 차량을 제공해서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게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와 그 여검사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못하고 무죄 판결이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법관정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노력이 이어져 왔고 김영란 전 위원장의 원안이 발의된 이후 정부와 국회에 수정을 거듭해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부정부패가 더욱더 악화되고 이로 인해서 나라의 경쟁력이 뚝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그 사회적 폐해가 많아서 고착화된 그런 부패 구조를 뿌리 뽑기 위해서 김영란법 그 원안이 나오게 된 것이죠. 당초 김영란법 원안에는 세 가지 핵심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것은 부정청탁의 금지와 금품 향의 금지만 통과됐고 이해 충돌 금지는 아직 정무위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통과된 내용 중에 이제는 법령에 위반한 청탁은 할 수 없게끔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금품 향응 제공 금지, 한 번에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받으면 또는 이익을 받으면 안 되도록 금지시켰고 또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놨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100만 원 이하의 금품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위반가액의 2배에서 5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무 관련이 없이 100만 원 이하를 받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했고 배우자의 금품수수 신고도 의무화했습니다.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김영란법이 제정되면서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데는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청탁의 유형이나 접대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김영란법 부정청탁 유형 15가지를 살펴보면 인허가 시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거나 조세, 과태료 등을 감경 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채용과 승진, 특정 직위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하는 행위, 각종 수상의 선정, 탈락에 관여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또 입찰과 경매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특정인이 계약 당사자로 선정,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입학 성적 등을 조작하는 행위도 포함됐습니다. 또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각종 평가, 판정의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단속 대상에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결과를 조작하고 수사와 재판을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입니다. 금품 수수 금지 예외 조항을 살펴보면 위로, 격려, 포상금,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사적 채무 이행, 친족 제공 금품은 허용됩니다. 동창회 등이 제공하는 금품,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도 제외 대상. 하지만 부정청탁의 범위와 예외 조항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는데요. 그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이 한정적으로 우리들에게 열거될 수 있는 것이냐, 이건 되는 거, 이건 안 되는 거, 이걸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15가지와 7가지를 비교해보면 사실상 이게 완전하게 분리된다거나 완전하게 이해된다거나 하는 부분이 조금 적죠. 왜냐하면 이제 그 문항들 자체가 규정들이 좀 약간 추상적이고 애매하고 모호하고 사회 상규라던가 뭐 사회 부조라던가 뭐 사교상의 목적이라던가 공익 목적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뭉뚱그려 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개념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자의적 판단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바로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재량권이 많이 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는 사립학교 교직원 및 이사장, 언론사 직원까지 포함됐는데요.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당초 정부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및 이사장, 언론 종사자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는 지나친 제재라는 의견 또한 존재하는데요.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그 언론사의 임직원까지 적용 대상에 이제 포함시킨 것은 국립대학 그 교직원이나 국영 그 어떤 언론사가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포함시킨 것인데요. 다른 한편으로 공공성이 있지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중요한 그 공직자와 이런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언론사의 그런 임직원 사이에는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 중요도에 따라서 적용하는 그 조항을 다르게 한다든지 처벌의 강약을 다르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현재 이 법은 모든 이 대상이 되는 모든 공직자를 다 동일하게 이렇게 규제하고 있어서 그런 점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 3월 4일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영란법에 대한 환영과 우려를 동시에 표했는데요. 청렴한 사회를 향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접대 문화가 만연해 있는 취재 현장을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독립성이 생명인 언론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회 보완 계획을 들어봤는데요. 당초에는 공직자만 안정됐었는데 그 대상이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선생님 또 사립학교 유치원 선생님까지 확대 적용 대상이 되면서 대상의 원칙이 뭐냐, 기준이 뭐냐 일관되지가 않다. 더 나아가서 얼마 전에 론스타 사건에서 보듯이 시민단체도 공익적 활동을 하니까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말하자면 대상을 정함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위헌성이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입법 취지는 당연한 거고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취지는 살리면서 관찰하면서 문제 있는 부분은 수정 보완토록 하는 노력을 법사위원으로서 하겠습니다. 법안 통과 다음 날 새누리당도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유예 기간 동안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김영란법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입 금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있습니다만은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입 금지라는 이 법의 취지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 정신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근본적인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의 미미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 동안 입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김영란법의 시행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위임됐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도 개선 및 교육 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에 관한 기준 작성 보급, 신고 안내, 상담, 접수 등을 맡게 됩니다. 이에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에 대해 제기되는 우려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사례를 수집하고 제기됐던 우려와 문제점을 보완해 정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접대비와 관련한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밟으면 구체적인 법조문 반영은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랜 논의 끝에 통과된 김영란법. 우리 사회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이 법이 여러 논란 끝에 다행히 2월 국회 통과 약속을 지키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1년 6개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문화, 사람들과의 관계, 행동 양식이 판이하게 어쩌면 혁명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국민들께서도 노력을 내주시고 그 입법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도록 또 잘 다듬어서 부정부패를 없애는데 이 법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또 법사위원으로서도 끊임없는 관심과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 존재했지만 무려 226명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청렴사회를 향한 기본 취지에 동의했기 때문일 겁니다. 신뢰, 굳게 믿고 의지함.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공직사회, 믿을 수 있는 정치는 청렴한 사회, 청렴한 정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를 위해 내디딘 국회의 힘찬 발걸음. 향후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거듭하며 계속해서 깨끗한 사회라는 같은 곳을 보며 달려가길 기대합니다. 입법 예고 이모저모 오늘의 법률안. 스토킹 범죄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살해, 폭행, 협박 등 강력 사건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는데요. 하지만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고 있을 뿐이고 많은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지만 별다른 보호 제재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관련법 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스토킹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재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나가 사건에 대한 응급 조치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 보호 명령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극단주의 추종 세력들의 테러 활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건수가 3천여 건에 이르기도 했는데요. 지난달에는 터키에서 실종된 김모군이 테러 조직 IS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며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도 국제 테러 조직이 잠입해 활동을 하다 추방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에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관련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정부가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했는데요. 또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대테러 활동 관련 국내외 정보 수집, 분석 등을 담당하는 테러 통합 대응센터를 설치하고 테러 단체를 구성할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타국의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가입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대중화된 서비스로 자리 잡으며 시장 규모만 연평균 최대 3조 원에 이르는 대리운전. 나 홍제동 김수미예요. 좌우운전열.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보상 문제 등 이용자 피해가 생겨날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자 권익 침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이 자동차 운전대행업 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대리운전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대리운전자는 3년 이상의 운전 경력과 대리운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대리운전업자나 대리운전자는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대리운전 종사자가 대리운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이미 1990년대 이후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가 마련돼 스토킹이 개인의 일이 아닌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새법률 생활백서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확인해 보시죠. 아, 날씨 좋다. 이런 날 드라이브를 해야지. 짠. 춘3월 봄바람에 드라이브만큼 어울리는 게 없으니 차창밖 풍경에 저절로 마음이 뻥뻥 뚫립니다. 매연. 냄새. 인정사정 없이 뿜어대는 매연에 상쾌했던 기분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고 자동차들의 매연에 갈수록 탁해져가는 서울 하늘. 오늘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소의 21배로 최악입니다. 나 집에 갈래. 요즘 황사다 미세먼지다 해서 밖에 나가기 참 무섭죠. 특히 미세먼지는 자동차 매연이 주 원인으로 사람들의 기관지나 폐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정부는 이 매연이 심한 경유자동차의 폐차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금 제도인데요. 어떤 제도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수도권 지역에 한해 시행되는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는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에 한해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로 2000년 제작 차량에 한해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100% 지급됩니다. 이곳은 수명을 다한 차량들을 폐차시키는 고양시의 한 폐차장입니다. 낡은 경유차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오래된 경유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은 대기오염을 더욱 악화시키는데요. 과연 실제로 매연이 얼마나 심한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유 차량의 경우 오래될수록 매연 배출이 심해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하거나 심할 경우 폐차시켜야 하는데요. 이 승합차의 경우 매연 측정 결과는 60%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매연이 얼마나 심한 건가요? 지금 나와 있는 게 기준값이 연식마다의 차이는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허용 기준치가 45% 이하로 나와야 정상인데 60%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노후 차량의 조기 폐차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요. 강철규 씨도 조기 폐차를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 차 폐차한다고요? 예, 오늘 폐차하려고 왔습니다. 보기에 멀쩡한데 이 차를 폐차하나요? 차량을 12년 정도 제가 타가지고 오래 타다 보니까 그 매연도 좀 심하고 또 이번에 새 차로 또 교환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또 경유 차량 정부 지원금까지 준다 해가지고 겸사겸사 왔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대의 차량이 폐차장을 찾는데요. 지난 2월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가 시작되면서 평소보다 2배로 바빠졌습니다. 제 차량 관련해서 폐차를 하려고 하는데 경유 차량인데 혹시 나라에서 지원금이 보조가 된다 해가지고. 네네. 거예요? 그러면 서류는 지금 뭐 갖고 오셨어요? 혹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죠? 차량 등록증 갖고 오셨죠? 네. 등록증하고 차주님 신분증 사본, 그리고 통장 사본 주시면 돼요. 아, 그렇게 세 가지요? 낡은 차량을 우선적으로 폐차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는 2000년 말 이전에 제작된 차량에 한해 지원하는데요. 이 차는 2000년 제작된 승합차로 강철규 씨의 아버지가 중고로 구입해 10년 넘게 몰던 차입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먼저 성능 검사에 통과해야 하는데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자동차 조기 폐차 성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부분을 보세요? 차량의 전체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브레이크 상태라든지 동력이 잘 전달되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차량 번호와 차대 번호, 차가 맞는지 확인하고요. 지원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차에 한해 신청 차주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상 매연 배출 허용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될까요? 예, 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외관이라든가 엔진이라든가 등화장치라든가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예, 이거는 합격될 거로 생각합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수도권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만 해당되는데요. 다만 인천 옹진군과 경기 북부, 남부 일부 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조기 폐차 사업은 2005년부터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함께 지원해오고 있는데요. 서울 시내 등을 볼 때 대기오염 물질 배출하는 원인 중에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율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특히 낡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은 서울 시민의 미세먼지 영향을 크게 주고 있으므로 200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 현재까지 1,157억을 투자해서 대략 한 20만 7천여 대를 조기 폐차 실시했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올해는 낡은 차들을 많이 없애기 위해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 개발에서 정한 가격 전액 지원을 계획되어 있고요. 소형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50에서 160 정도, 중형 같은 경우는 400이 안쪽, 그다음에 대형 같은 경우는 버스 같은 걸 말하는데 한 700만 원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올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에 한해서는 차량 구분 없이 보험개발원에서 연식과 주행거리, 차량 상태에 따라 평가한 금액 100%를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강철규 씨의 승합차 지원금 액수도 궁금한데요. 그럼 이 차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대략 한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일단 외관 깨끗하고 수순 디젤이다 보니까 한 160에서 170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160만 원. 한 10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상했었는데 꽤 많이 나왔네요. 야, 어떠세요? 기분이 좋죠. 검사 후 보통 열흘에서 2주 정도면 성능검사 합격 여부와 지원 액수를 알 수 있는데요. 지원 대상 조건에 합격한 차량은 필요한 금속이나 부품을 떼낸 후 폐차됩니다. 이때 차주는 지원금과 별개로 재활용되는 고철값도 받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제도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청 방법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1577-7121입니다. 거기다 전화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릴 거고, 수도권에 있는 폐차장 대부분은 조기 폐차 전문 폐차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17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폐차장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조기 폐차도 절차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0몇 년 동안 오래 타셨는데 좀 아쉽진 않으세요? 영상 편지 하나 남기시죠. 그동안 많은 추억도 있었고 즐거운 기억도 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검사를 또 하니까 그 매연도 너무 심하고 환경 오염 생각한다면은 지금 폐차했다고 잘하게 생각한다. 미세먼지로 인해 푸른 하늘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를 통해 보다 나은 대기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지원금도 받고 대기 오염도 줄이고 말 그대로 일석이조인데요.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조기 폐차 신청 전에 등록 말소를 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법률 산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법률 정보로 찾아올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